정상입니다. 영상. 정상입니다. 네, 저희 본게임 2는 코로나19 자가 검사 후에 본게임 촬영을 시작합니다. 아, 그러게요. 그런 만큼 또 화끈한 거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또 본게임 우리 팬분들은 그때 영상이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상만 몇 번 보셨다는 분들 많으세요. 저만 해도 한 1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사일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미사일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도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방송에 나왔던 SLBM에 이어서 오늘은 초음속 순항 미사일. 이거 뭐 당연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지난 9월 15일 날 우리가 사실은 전략무기인 SLBM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소위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거기에 집중이 됐는데 네. 사실은 그때 SLBM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을 센 것들을 여러 개 한꺼번에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고위력 탄도미사일 우리가 흔히 션무포라고 불리는 이것도 이제 공개를 했었고 물론 뭐 영상은 보안 때문에 다른 걸 공개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주제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초입부에 잠깐 보셨던 그물을 지탱하고 있는 세기둥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이 세기둥이 병중에서 이게 부러진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홀인원 수준 아니냐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었죠. 축구면 이게 아쉬운 장면인데 순항 미사일은 이거 제대로 맞은 거죠. 맞습니다. 직접 한 거죠, 진짜. 맞습니다. 네. 예, 예. 축구 같으면 이제 골대 맞고 나오게 네. 되니까 아쉽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데 양국으로 치면 뭐 10점 만점에 10점. 복판에. 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난 뭐 올림픽에서도 화려의 민족이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화려의 민족 DNA가 이 미사일에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초음속 미사일 양궁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음속의 3배입니다. 마 3배니까 마 3이면 쉽게 얘기하면 1초에 거의 1km를 가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빠른 속도인데 그래서 이 미사일은 단순히 뭐 구축함 정도의 함정이 아니고 항공모함까지 잡을 수 있는 이제 항모 킬러라고 네. 이제 불리는 이유고 우리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우리 잘못 건드리면 너네 큰 코 다친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한국형 독침무기인데 그 독침무기 중의 대표 선수 중에 이제 이게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꼽히고 있는 건데요. 이 영상에 이제 등장한 거는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뭐 뒤에 말씀드리겠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시험한 건 기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바다에 떠 있는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해 같으면 백령도, 동해 같으면 울릉도에 이 미사일을 설치하면 최대 거리가 한 300에서 5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웬만큼 동서해를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전략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이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함 순항 미사일 이렇게 기록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기존에 해군이 갖고 있던 주력 대함 미사일로 해성이란 게 있는데 해성이요? 그 해성이 바다의 별? 아니고 네. 바다의 별 불가사리. 이렇게 돼서 그게 한자로 그게 있어요, 진짜? 해성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최고 속도는 마하 0.95니까 이제 초음속이 아니죠. 이런 일반 대함 미사일은 이제 속도가 음속 이하다 보니까는 좀 요격이 가능하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음속의 3배 속도를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탐지하기도 쉽지 않고 수면 위에 굉장히 낮은 높이로 날잖아요. 요격이 웬만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또 레이더에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스텔스 설계도 돼 있고요.
그리고 연령상 장비나 레이더 이런 정밀 유도 장비가 갖춰져 있어가지고 정확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낮게 나니까는 적 항공모함이나 이런 대형 함정에 이제 흘수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바다에 물에 잠기는 그 한계선인데 그렇게 눈으로 뭐 그려놨습니다. 사실 그려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거기를 이제 정확히 타격을 해가지고 침몰을 시키는 것으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재원은 다 비밀에 붙여져 있긴 하죠. 근데 아까 지나간 거 보면 개선해 보면 길이랑 이런 것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전문가들은 보통 길이 6.6m 그리고 직경 53cm 이 정도 되는 거죠. 무게 1.5톤에 탄두 중량은 250kg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음속에서 0.95 마하 이 상태에서 초음속으로 바뀌었으니까 스펙도 당연히 뭐 엄청나게 막 빵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대함 미사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10m 미만의 크기인데 두 발 가지고 길이 100m, 200m 이상 되는 함정도 격침시킬 수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다는 또 과정에서 표현한다면 이제 그러면 가성비가 뛰어난 이제 그런 무기로 이제 각광을 이제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군의 경우는 해성이라는 이 아음속 대함 미사일만 갖고 있던 차에 음속의 3배에 달하는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이 동북아에서의 주변 강국이 다 우리 빼고 다 센 나라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본도 그렇고 이 바다를 중시하는 이러한 강국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동북아에서의 그 해상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은 상당히 좀 수세적인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 독침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상당히 주변 강국에 대해서 견제 수단을 갖게 됐다. 중국 항모전단 하나가 뜨면 서해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러한 중국 항모에 대해서도 항모전단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 동해상에도 뭐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이 함대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견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초음속 미사일이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개발이 뭐 끝나는 단계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함대지, 함정에서 땅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거고 이번에 시험한 거는 이제 지대함, 땅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거. 마지막이 이제 함대함입니다. 함정에서 함정을 공격하는 건데 이미 뭐 첫 번째는 이미 배치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가 이번에 이제 거의 개발이 끝난 거고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배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함정에 배치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20년대 바로 이제 몇 년 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이지스함 배치 2 2단계 이지스함을 비롯해서 KDDX 차기 한국형 구축함 등에도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대함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뭐 우리 한국형 전도 KF-21도 개발하는데 이제 공대함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굉장히 다양하다, 넓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국내 반응은 뭐 언론도 그렇고 뜨거웠었는데 근데 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관심 모읍니다. 뭐 BTS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국방 쪽에 되면 KF-21도 그렇고 한국이 뭐만 하면 관심 모으는데 이번에도 해외 반응 뭐 뜨거웠죠. AP통신이나 영국의 BBC나 미국 CNN 이런 데서는 남북의 군비 경쟁이 벌어졌다고 우려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그럴 만도 하겠는데 1시간 반 사이로 뭐 그렇죠. 이렇게 막 쏘고 그랬습니다. 네, 뭔가 계속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은 당연히 이제 다양한 또 반응을 매체를 통해서 보이게 되는데 일본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일본 전략연구소 연구 포럼이죠. 연구 포럼. 예. 여기 연구원이 칼럼을 써서 한국의 군사력이 도를 넘었다. 뭘 도를 넘어? 자기들이 뭔데 도를 넘어요? 선을 도를 해. 일본에서 정해. 우리가 정하는 거지. 그거 참 별일이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도를 넘은 거야? 그러게요. 예.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죠. 일본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과도한 군사력 증강이 또 도예요. 또 과도했대요 또. 일본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지나친 생각이라는 기운한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크레이지 워페어 쇼라고 있습니다. 진짜 가짜뉴스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다지 중국스럽지 않죠. 진짜예요? 미국에나 있을 것 같아요. 워페어 앞에 크레이지가 붙었는데 공식적이에요? 신기하네.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최근에 한국의 미사일 분야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초음속 순항 미사일 우리가 만든 거를 한국형 야혼트는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죠. 예. 한국형 야혼트라고 칭하면서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고요.
또 한국의 차세대 순항 미사일이 성능 면에서 세계적인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을 했고요. 사실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이제 초음속 엔진 기술이나 정밀 제어 기술이나 뭐 초고온 내열 소재 이런 등등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첨단 항공 기술이 집약된 무기 체계를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사실 저는 그 본게임하기 전에 미사일하면 탄도미사일 이것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탄도미사일의 경우 이제 강점을 우선 뽑자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는 이 종말 단계의 속도가 뭐 마하 4에서 한 7 정도. 그리고 뭐 ICBM의 경우는 뭐 마하 20에서 25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빠른 거죠. 우리가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동부 지역까지 가려면 한 13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ICBM 같으면은 한 30분 날아갈 수가 있죠. 탄두 중량이 순항 미사일보다 더 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면 위력이 큰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순항 미사일보다 더 파괴력이 강하다.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장점 중에 하나죠. 그리고 탄도 미사일은 그 탄두가 높은 곳에서 낙하하니까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한 그 파괴력도 이 순항 미사일보다 이제 크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탄도 미사일도 단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순항 미사일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펌물선형 궤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관통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면 일정 고도 이상 올라오면 레이더로 탐지가 되고 예측이 가능하죠. 아, 얘가 우리 펌물선형 궤도 감안하면 2, 3분 뒤에는 요쯤 오겠다. 이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격도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제 이스칸다르형은 이제 변칙 기동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낮은 고도에 올라갔다가 뭐 활공병 비슷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탄도미사일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은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게 이제 순항미사일인데 비교적 낮은 고도, 뭐 낮게는 한 30m, 높으면 한 100m 이상 그 정도의 고도를 이제 낮게 이제 비행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지상의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에 탐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디지털화된 이 지도로 입력을 하죠. 그다음에 나름 센서를 이제 또 탄두부에 장착을 하고 정확하게 지도와 비교하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또 막판에는 이제 자기 카메라로 목표물을 인식을 해서 카메라나 레이더로 목표물을 확인해서 때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보통 3m 이내로 정확합니다. 뛰어납니다. 정확도가 뛰어나다는 게 이제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단점은 이제 탄도미사일하고 역시 반대,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음속 이하의 속도로 이제 비행을 하는데 일반 여객기 속도가 700에서 800km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객기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느리거나 낮게 날 때 발견이 어려서 그렇지 발견이 되면 요격은 비교적 쉽습니다. 탄도미사일보다는 쉽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속도를 몇 배로 늘리는 이제 초음속 이제 순항 미사일인 거고요. 탄도미사일은 비교적 넓은 지역의 표적을 이제 타겟으로 하는데 순항 미사일은 정확히 핀포인트 어택을 목표로 이제 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 또 그 추진 방식, 추진체도 이제 차이가 있죠. 탄도미사일은 당연히 우리가 로켓 엔진을 이제 활용해서 비행을 하지만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일반 항공기처럼 터보팬 또는 터보제트 엔진을 이제 장착을 하는 것이 이제 두 탄두와 순항 미사일들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순항 미사일 활약한 사례 일단 뭐 역시 토마호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토마호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스테이크들 토마호크 하는데 순항 미사일은 토마호크 또 이 성공사례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크루즈 미사일의 대명사인. 네. 별칭이 이제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인데 1983년에 미 해군에 이제 전력화가 됐었죠. 그리고는 91년 1월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이 되는데 이제 걸프전이 발발하고 이제 공습이 다국적군이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당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총 288발. 그러니까는 이제 미 해군 핵잠수함하고 그다음에 수상 점토함에서 이제 발사가 된 거죠. 이라크군의 중요 군사 시설을 쪽집게 타격을 하고 그러니까 저항을 못하게 만든 거죠. 일단 쏴가지고 그래서 적의 항복을 이제 앞당기는 결정적인 좀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신고식을 치른 걸프 전쟁부터 2018년까지 이 토마호크가 약 2,100발이 실전에서 사용됐다고 하고요. 근데 미국은 왜 이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선호를 하느냐?
일단 전투기를 이용해서 공습을 하면은 인명 손실이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럼 피격될 수 있죠. 그렇죠. 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데 최신형 토마호크의 경우도 하나로 이제 16억 원 정도 하는데 사실 전투기를 이용해서 공습하고 어쩌고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미사일하면 공짜인가요? 그렇죠. 그 예. 미사일도 공짜가 아닌데다가 뭐 연료비에 뭐 5만 가지 그 잡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비싼 거 아닙니까 원래 전투기가? 네, 뭐 예. 떨어질 수도 있고 예. 또 마음만 먹으면 바로 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장점도 있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서해상의 중국 항모 전단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독도나 이오도에서 일본이나 중국하고 해양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효율적인 견제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타격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공개된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보고 어디서 많이 봤다 이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하드코어 매니아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그걸 보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그 진짜 그분은 거의 ADD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꽤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 거랑 꽤 많이 닮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제 사이트에도 역시 이게 러시아제 뭐뭐뭐를 우리가 조금 많이 참조한 것 같다. 이런 거 바로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부석글이 달렸는데 이게 이제 보면 앞부분이 보면 우리가 옛날 미그 21 전투기 같은 경우 보면 예, 그러네요. 이렇게 공기 흡입구가 앞에 예,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독특한 이제 형태인데 바로 야원투 러시아의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이제 길이는 8.9m고 직경 70cm, 무게 3.1톤. 아까 원쌤이 얘기하신 우리 초음속 미사일보다는 큽니다. 근데 이제 외형은 보면 좀 비슷한 점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조금 개량하면서 크기를 좀 줄인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야원투의 성능은 최대 속도가 막 2.53 정도고요. 최대 사거리가 300에서 한 600km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 타격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의 대한미사일 중에 대표 선수가 이제 하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하푼도 이제 암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푼에 비해서 속도도 몇 배가 빠를 뿐더러 이 크기도 워낙 크고 탄도 중량도 크고 그래서 하푼보다 위력이 훨씬 강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평가를 이제 받아왔고 또 이거는 탄도 미사일처럼 운속을 몇 배 속도로 이 목표물에 부딪히니까 그 운동 에너지에 의한 파괴력도 또 암속보다는 상당히 이제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뭐 웬만한 조그만 뭐 호위함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구축함 이런 건 물론이고 대형 항모까지도 한 발로는 어렵겠지만 몇 발이면 대형 항모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국산 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이 야원투가 비슷하게 된 거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면 뭐가 진짜 뭐 연결고리가 있나요? 연결고리가 있죠. 확실하게 있죠.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느 나라처럼 이렇게 뭐 뺏겨서 만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P800은 냉전 이후에 이제 러시아산 무기 도입 사업이었던 그 불곰 사업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관련 기술이 국내에 반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 기술의 토대가 된 건데 우리가 개발한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P800하고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추진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앞에 이렇게 이런 데 보셨지만 이 P800은 이제 일체형 로켓 램제트를 사용해서 초음속 비행을 하는데 우리 국산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이제 고체 로켓 부스터하고 램제트 엔진을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램제트 엔진의 개념도인데요. 램제트 엔진은 뭐 제트 엔진인데 원래 보통 제트 엔진은 앞에 터빈 있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같은 거. 그 터빈으로 공기를 이제 안으로 빨리 집어넣어서 안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연료를 이제 분산해서 폭발시켜서 뒤로 이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 이거는 초음속으로 운행을 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터빈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터빈을 돌리게 되면 앞에 이미 초음속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그냥 형태를 잘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서 압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터빈으로 더 빨리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터빈을 달지 않고 앞으로 초음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구조를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바로 불을 붙입니다. 구멍만 그냥 뚫는 거군요. 뭐 그런 셈이죠 이를테면. 예. 그래서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크기도 작고 속도도 빨리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낮은 속도에서는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터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음속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른 추진 기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은 일단 초음속에 도달하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엔진이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P-800 관련 기술이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이 다양한 플랫폼에 우리가 또 탑재를 할 생각이니까 이제 소형화, 경량화 이런 게 되게 필수적이었고요.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이제 램제트 엔진을 포함한 핵심 기술을 지금 국산화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고 또 힘들게 만든 만큼 감축을 시키려 할 테고 저렇게 자랑도 하고 싶었을 텐데 공개된 시점 뭐 어떤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군에서 비닉 무기라고 그래요. 비닉. 뭐요? 전략 비닉 무기라고 아, 그러는. 비닉? 비닉. 아, 기도 비닉이니까 비닉. 예, 비닉. 예, 감춘다 뭐 이런 거죠. 숨겨진 예. 비밀 무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SLBM이라든지 오늘 주제인 이제 초음속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거 전략 이제 비닉 무기인데 이거를 지난 9월 15일 날 한꺼번에 이제 짜잔 하고 다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 뭐 몇 달 동안 이제 검토를 한 건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지난 몇 년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뭐 화성 14, 15형 ICBM도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하고 SLBM도 뭐 그 전에 2016년에 성공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새로운 미사일들 뭐 이스칸다르 KN-24 이스칸다르 개량형이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런 거죠. 아 북한은 계속 없는 살림에 저렇게 뭐 계속 신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북한보다 엄청나게 많은 국방비를 쓰면서 뭐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우리 정부나 군 입장에서도 아 이게 이제 보안상 이 국가기밀 차원에서 숨겨놓을 건 숨겨놔야 되겠지만 일부는 좀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럼 공개할 바에 한꺼번에 다 공개하자. 네. 그래서 이제 SLBM 쏠 때 그럼 같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고위력 탄도 미사일도 공개를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공개가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그 요즘 뭐 얼마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북한이 그 미사일 도발은 그냥 계속하고 있어 연장이에요. 네, 일단 지난 9월 11일, 12일에 이제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 네. 시험 발사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에는 그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이제 실시를 했고 28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첫 시험 발사, 그 다음에 30일에는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고 10월 11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RCBM 등 이제 지난 5년간 개발한 무기들을 총동원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2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끝이 아니고 10월 19일에는 또 신형 SLBM 시험 발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정점 고도 60km로 590km를 비행하는 신형 단거리 SLBM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한 달여 동안에 굉장히 많은 걸 쐈는데, 근데 북한은 이 와중에 또 이제 이런 신형 미사일을 뭐 한국을 향해 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김정은이. 그래서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개한 미사일들 대부분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서 뭐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나 일본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서 그렇게 이렇게 뭐 마음을 절대 공격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올 1월에 당 8차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어떠한 신무기 개발 계획들을 공개한 게 있어요. 저는 일종의 그게 천기 누설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보면 최근에 시험한 극초음속 미사일도 있고요, 전술핵도 있고, 그리고 뭐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종류 무기들이 있는데 곧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그것들을 지금 이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무기들을 그대로.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이제 지난 1월에 소위 천기 누설한 무기 중에 시험 안 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는 분명히 시험을 할 거다. 뭐 시차가 있을지언정 시험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공개한 내용을 기준으로 북한의 순항 미사일과 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 좀 차이를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북한은 이제 최근에 지난 9월에 시험한 건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죠. 네. 그러니까 최대 사거리가 북한 주장에 따르면 이제 1,500km에 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래 이미 12년 전에 션무3라고 이제 개발해서 배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앞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북한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 속도가 시속 한 714km, 마로 따지면 0.58 정도. 이거를 뭐 1대1로 비교할 건 아닌데 우리 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마 3 정도니까 몇 배 빠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북한도 순항은 아니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도 포함해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북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낮게 날지만 느리기 때문에 탐지는 어렵지만 탐지만 되면 요격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탐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나오는 게 조기경보기, 우리 P4I 조기경보기 있죠? 이 P4I 조기경보기가 들어온 다음에 사실은 의외로 덕을 본 게 북한의 AN2를 잡는 거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북한 AN2가 저공 침투하면 레이더에 대한 잡힐 방법이 없다고 엄청 그렇죠. 위협적인 그래서 뭐 무기로 나무를 만들고 천으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막 부각이 됐는데 골칫거리였는데 하여튼 조기경보기 도입한 다음에 AN2를 많이 잡는 겁니다. 아, 그것도 탐지가 돼요. AN2기도요. AN2도 이제 탐지가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마찬가지 순항 미사일도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조기경보기 24시간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아직 근데 그 정도 대수는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지금 이제 4대 플러스 원래 2대에서 6대 확보할 계획인데 거기에 2대를 더해서 4대를 추가하는 것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그런 그 조기경보기라든지 아니면 뭐 저고도 감시 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뭐 무인기에 뭐 레이더를 장착해서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응 수단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탐지한 다음에 이제 요격은 어떻게 하느냐? 요격은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함정에 탑재하는 CIWS 근접 방공 시스템이 골키퍼하고 펠링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지상에 배치해서 이제 요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순항 미사일은 탐지가 어렵지만 탐지만 하면 쉽게 잡을 수 있다. 아, 탄도는요? 탄도는 이제 한미 연합군 관점에서 네. 오히려 더 잘 돼 있다. 방어막이. 일단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서 이제 다층 방어막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교전 고도 20km 아래에서는 이제 미국과 독일에서 들여온 그 패트리어트 2, 패트리어트 3가 대응을 하고 고도 20에서 40km에서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이 방어를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40km 이상 고도에서는 이제 주한미군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렇게 3중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역시 극초음속 중에서 이제 활궁체, 활궁체인데 이 활궁체는 탄도미사일처럼 대기권 밖에서 고속으로 떨어지면서도 순항 미사일처럼 궤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나 탄착점 같은 비행 경로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아음속, 초음속도 아니라 극초음속. 와, 이거는 뭐 저기 러시아 뭐 이런 얘기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초음속은 이제 보통 마하 5 이상 되는. 네. 근데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거는 이제 그중에 극초음속 활공체, 이 탄두부가 이 글라이더처럼 이제 날아가는 이제 그런 그 형태인데 그 북한이 이제 이름을 화성 8형으로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처음으로 도입된 엠포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 엠포라된 연료 계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액체 연료는 보통 변질이 되고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이제 주입을 합니다. 엠포라된 거는 이게 보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화장품 할 때 이렇게 네. 앰플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고체율도 비슷한 거죠. 예. 고체율 장점은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건데 마찬가지 엠포라된 액체 연료는 언제든지 쏠 수 있는. 그리고 뭐 고도 사거리 뭐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미양국군이 이제 탐지한 바에 따르면 이제 고도가 30km, 비행거리는 200km였다고 봐요. 그래서 상당히 낮고 거리도 짧고 그러면 이걸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절대 아니다. 이게 이제 급초음속 활공체가 비행하려면 고도가 100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이 활공하려면 글라이더도 그렇잖아요. 너무 낮은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면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걸 떨어뜨려 놔야 비교적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0km 이상 고도로 올린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활공체를 HGV라는 활공체를 놔주는 건데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이제 처음이니까 이 정도 했고 나중에 분명히 100km 이상 올리고 거리도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 목표로 해서 개발할 걸로 보는데 물론 단번은 안 되고 앞으로 뭐 여러 번 써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은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시도를 했다. 국정선 미사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807는 순항 미사일 성격이고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탄도 미사일 성격이기 때문에 이 두 미사일의 장점을 합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돈도 많이 들고 우리나라도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 시험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 버리겠네. 그냥 그러니까 바다로 뭐 아니면 그 뭐 이건 옆구, 실제로 뭐 1000km 날려봐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면 일본 열도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그리고 잠깐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잠깐 동경에 비행기 좀 멈춰주시고요. 뭐 이럴 수 없는 거 그러다가 아닙니까? 잘못해 떨어지면 예. 또 이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실은 지금 완전히 개발이 끝난 게 아니라 막 지금 뭐 성공과 실패를 되풀이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이제 막 배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원스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뭐 극초음속 그 얘기가요, 맞죠? 네, 지난 8월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게 10월 달에 보도가 됐는데 이제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죠. 근데 중국은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사일이 아니고 우리 그냥 우주선 재사용 가능성을 시험한 거다라고 아마 스페이스X 같은 식으로 뭐 시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뭐 러시아, 중국, 우리, 북한 서로 간에 이 주변에서 정말 미사일 발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좀 멀리 떨어진 데서는 군비 증강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미사일 게임이 정말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국들이 다 뭐 극초음속 그 개발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 보조 맞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표현은 이제 뭐 게임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건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거고요. 우리 군에서도 향후 5년간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할 그러한 이제 계획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큰 촉매제가 된 게 지난 5월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우리 지난번에 그 박사님 나오셔가지고 박사님 AD 박사님 나오셔서 강격했다고 뭐 몸둘 바를 몰랐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사거리 탄두 용량 이제 뭐 다 족쇄가 없어졌으니까 고쳐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현재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탐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기본적인 스타디를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2004년부터 7년까지 이 극초음속 무기에 쓰이는 액체 램제트 엔진 추진기관을 개발을 했고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극초음속 핵심 기술에 대한 응용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년부터 17년까지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을 ADD 내에 설치를 해서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2018년부터 이제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 지상 발사형 미사일 비행체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한 2023년까지 일단 1단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도전하기 전에 바로 첫 번째 국산 미사일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4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7번째 미사일 개발국 반열에 오르게 하기 위해 이분의 피, 땀, 눈물, 어이구 엄청 더 힘들었나 보네요. 이런 그 고생하신 분들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본방 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엔진 점화. 2021년 10월 21일 우주 개척의 꿈을 이루기 위해 12년간의 준비를 마친 누리호가 마침내 힘차게 날아올랐는데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 고난도의 우주 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데에는 1974년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 백곰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인데요. 무기를 연구 개발한 경험도 전문가도 없었지만 6년 만에 백곰 미사일 개발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수많은 연구진들의 노고와 애환 덕분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백곰 개발자들의 숨은 이야기 함께 보시죠. (1971년 12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 구상회 박사에게 한 통의 극비 메모가 전달됐는데요. 놀랍게도 그 메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였고 서두에는 빨간 잉크로 극비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3.5인치) 로켓탄도 못 만들어 쩔쩔매는 판국에 사거리 200km의 지대지 미사일이라니, 그것도 4년 만에 개발하라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산 지대지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는 첨단 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미국의 눈을 피하고자 항공공업 육성계획 수립 지시라는 위장 사업명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관요원으로 개발 계획단이 꾸려졌는데요. 보병용 소화기 무기만 만들어봤던 구상의 박사가 시험 평가를, 미사일 개발을 이끄는 총괄자로는 이경서 박사가, 기체는 홍재학 박사, 유도 조정은 최호연 박사, 연구개발 PRET는 김길창 박사, 재료 담당은 윤동영 박사가 맡는 것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대미 보안에 만전을 기하했기 때문에 미국 기술지원단이 있는 국가연에서의 작업은 불가능했고, 일반 주거지 안에 있는 아파트에 비밀 안가를 마련해 그곳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 낮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바깥 출입이 금해졌으며 식사는 무조건 집 안에서 해야 했죠. 전화는 업무에 국한화돼 지정된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문을 닫고 커튼까지 치고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으니 고역이 따로 없었죠. 열악한 환경에도 구상의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들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도 촉박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무기를 연구 개발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기에 구상의 박사와 연구진들은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셈인데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으니 그렇다고 누구에게 물어본다 한들 흔쾌히 알려줄 리도 없고, 그런데 이 무슨 우연일까요? 하늘이 불쌍히 여겨 돕기라도 한 건지 구상의 박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예상치 않은 군 연구소 방문 초청장이 도착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기술 지원도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에 대한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죠. 미국으로 간 구상의 박사는 이 천재 이류의 기회를 활용해 유도탄 연구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시험 장비, 예상 가격 추진체, 유도 조종 장치, 원료, 부품 공급 단가, 필요 인력과 조직 등 사실상 모든 자료를 지원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그들에게 어필하고 또 어필했습니다. 한참 동안 기다려도 답이 없어 포기했나 싶던 그때 미국 유탄연구소 맥다니엘 소장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맥다니엘 소장은 구상의 박사의 방문이 유도탄 연구실 건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3가지 선물을 건네는데요. 하나는 800쪽이 넘는 유도탄 관련 자료, 또 하나는 헬기 발사 대전차 유도탄 개발 및 시험 과정을 찍은 16mm 컬러 필름, 마지막 하나는 관성 항법 장치였습니다. 44일간에 걸친 방미는 유도탄 개발 계획의 하나의 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비로소 선행 개발에 착수, 수차례의 시험 비행 끝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 및 언론인 다수가 참석하는 공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발사를 앞둔 연구진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갔는데요. 추정 레이더가 발사대에 서 있는 유도탄을 잡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아니, 백곰은 레이더로 유도되는 유도탄인데 추정 레이더가 유도탄을 잡지 못한다? 이는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공개 시험이 처참히 실패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문제의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유도 조정부의 책임자였던 최호연 박사는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미군 NH 유도탄 교범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수신 안테나의 오류를 찾아냈고 이를 해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럼에도 8차례 시험 비행에서 50%의 성공률을 보여주었기에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죠. 그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새도 없이 스피커를 통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요. 10초, 9초, 8초, 1초 발사!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구상의 박사를 비롯한 연구진들은 긴장감이 풀리면서 감격과 환희 그리고 허탈감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단 한순간도 순탄치 않았던 지난 날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1978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 유도탄 시세를 알릴 역사적 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구상의 박사와 연구진들. 짧은 시간 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연구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헌신, 열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밀리에서. 예. 그러니까 뭐 좀 늦었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답, 뭐 보상 같은 것도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분들 잊지 않게 그분들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각국 열강들이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데 잠깐만 세계의 미사일 현재 현황, 현주소 한번 짚어볼까요? 중국은 대미 억제를 위해서 이제 일본은 중국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각 이유를 대면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미국이 호주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 이건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안보 파트너십인데 이거를 결성을 했거든요. 근데 호주만 해도 이제 태평양 연안이다 보니까 또 중국이 견제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의 움직임에 대비해서 중국이 연일 비판을 하고 있고 또 군비 증강 사업을 또 펴고 있죠. 특히 이제 그 둥펑 시리즈, DF라고 하는 둥펑 시리즈를 이름 붙인 탄도 순항 미사일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진화를 시키고 있고요. 미 국방부의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 사거리 500에서 5,000km의 지상 발사형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이 총 1,250개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와서 다른 종류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 경쟁이나 위기감 같은 것이 뭐 없잖아 있습니다. 일본은 보면 이 군비 증강이 북한이나 중국을 사실은 많이 활용해 왔어요. 대표적인 게 1998년에 이제 북한이 대포동 1호를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넘겨 쐈는데 그거를 빈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MD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군비 증강의 명분을 이제 삼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우리가 이제 센카쿠 열도 다오다오 거기서 이제 분쟁 수욕으로 분쟁 지역으로 많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명분으로 해서 이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최근에 중국의 해군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이른바 3종 미사일 세트를 공개를 했는데 하나가 이제 초음속 공대형 미사일 ASM-3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마3 정도의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사거리가 원래 한 200km였는데 400km 이상까지 이제 늘린 그런 미사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2식 지대함 미사일인데요. 원래 이것도 사거리가 한 200km였는데 단기적으로 900km 그리고 장기적으로 무려 1,500km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0km면 오키나와에서 웬만큼 동서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최대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스텔스 순항 미사일도 내년에 시제품을 낸다고 하는데 2,000km면 거의 뭐 일본 오키나와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중국 베이징까지 사정권에 놓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이제 일본판 토마호크라고 불리는 이 스텔스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사실은 일본은 지금까지 이른바 평화헌법에 따라서 타국을 타격할 수 있는
이 전략 타격 미사일은 보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동안 탄도 미사일도 개발 및 보유를 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 그것도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것은 거의 전략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지금까지 일본 이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가 러시아와 함께 초음속 순항 미사일 브라모스를 공동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여지고, 또 대만이 슝펑3 미사일을 이제 2006년부터 전력한 것도 이제 미군 목표는 아니겠지만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서 열세에 있을 때 한 방으로 내가 큰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과 상대를 하겠다. 사실 이런 쪽의 의도가 이제 큰 거죠. 많은 나라들에서 미사일의 효용과 가성비를 또 깨달았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고, 자타공인인 군사 강대국 미국 역시도 이제는 미사일 개발에 정말 진심인 상황이죠. 예. 실제로 지난 4월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제 실패를 했다가 이제 지난 9월 27일에는 또 미 공군이 시행한 극초음속 공기 흡입 무기 체계, 이거에 또 이제 시험에 성공했다고 다파라고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발 성공 완료는 안 됐지만 성공을 위해서 착착착 나가고 있고요. 미 공군도 그렇고 육군도 또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거긴 뭐 진짜 뭐예요? 예. 따로따로 해요. 예. 뭐 그러니까 천족이고 전 세계를 상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육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2023년 이후에 이제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 지상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의 경우는 시험적으로 미 육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미군도 뭐 중러보다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기사가 나오면 뭐 실패, 공군이 실패한 건지 성공, 육군이 성공한 건지 이것도 다 따져봐야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섞여 있어요 지금. 그냥 미국하고 퉁치면 안 되겠군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역시 미국은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야 되는데, 제일 폼나는 거 KF-21에 딱 이게 또 달려서 한번 빡 해서 저 명중하는 모습, 그게 또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KF-21에 탑재할 이제 초음속 공대함 네. 순항 미사일 개발 예정이고요. 2020년대 말까지 개발될 이제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직경 40cm 정도, 그리고 사거리 250km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 2.5 이상의 이제 초음속으로 비행을 하니까 또 수면 위로 낮게 날기 때문에 요격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돼서 유사시에 KF-21에서 발사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적의 항공모함이나 수상 함정을 충분히 격침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자,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 게임은 국방TV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이 늦어도 세긴 세네요. 공군 따위. 미국이 저력 있는 나라잖아요. 맘먹고 돈을 때려 부으면 무인기도 옛날 이스라엘이 제일 앞섰거든요. 세계에서 80년대. 근데 지금 완전히 90년대 들어서 뒤엎었잖아요. 무인기 가장 앞서가는 게 미국이고, 미국은 그런 점에서